한국어의 깊이와 표현력은 어떠한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로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언어인 것이죠. 전 세계 AI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AI 번역 시스템들이 다른 언어들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였지만 한국어만큼은 현저히 낮은 정확도를 보여준 것인데요. 의외인 점은 진짜 좀 같은 간단한 일상어들이 AI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점이었죠. 도대체 한국어만의 어떤 특별함이 최첨단 기술도 무릎 꿇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함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윌슨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AI 언어 처리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6개월 동안 개발한 다국어 AI 번역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던 중이었거든요. 13개 언어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영어는 96%, 스페인어 95%, 프랑스어 94%. 정말 환상적인 결과들이 나왔어요. 중국어도 91%, 일본어도 88%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만 이상했어요. 고작 64%.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여러 번 테스트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MIT와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시스템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AI들이 모두 한국어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특정 단어들이었어요. 아니, 진짜. 좀 이런 간단해 보이는 단어들이 AI를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실제 예시를 보면 정말 황당해요. 아니, 진짜 예쁘다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아니요, 정말로 예쁩니다라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역하는 거예요. 진짜 좀 도와줘는 정말로 조금 도와달라가 되어서 간절함이 아니라 별거 아닌 부탁처럼 들렸어요. 좀 그만해를 조금 그만해달라로 번역한 것도 웃겼어요. 실제로는 강한 짜증 표현인데 AI는 정중한 부탁으로 이해한 거였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간단한 단어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저는 그때까지 모든 언어는 결국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뭔가 달랐어요. 이 언어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의 연구 인생이, 아니 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대체 뭐길래 세계 최고의 AI도 당황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호기심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갔거든요. 그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하버드와 고려대학교 교류 프로그램으로 방문 온 박민재 교수님이 저희 연구실에 오셨거든요. 50대 초반의 신중하고 학구적인 분이셨는데 고려대 한국학센터 소장을 맡고 계셨어요. 제가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박 교수님이 다가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AI가 한국어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특히 아니, 진짜, 좀 같은 단어들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단순한 부사나 감탄사들인데 왜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언어들은 다 잘 되는데 한국어만 이상해요. 그런데 박 교수님이 제 화면을 잠시 살펴보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엠마 씨, 한국어의 아니, 진짜, 좀이 단순한 부사나 감탄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부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란 말이에요?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길, 이 단어들은 상황에 따라 수십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는 놀라움이지만 진짜 예쁘다는 강한 칭찬이에요. 진짜 그만해는 짜증이고요.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좀에 대한 설명은 더 놀라웠어요. 좀 도와줘는 간절한 부탁이지만 좀 그만해는 강한 경고예요. 좀 봐줘는 관용을 구하는 말이고요. 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많은 감정과 의미를 담을 수 있다니요. 박 교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같은 단어라도 누가, 언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AI 언어 처리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박 교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게 바로 문화예요. 억양, 표정, 상황,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박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언어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엠마 씨. 데이터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한국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제가 얼마나 큰 여행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박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모든 언어 현상은 결국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어요. 우선 한국어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K-팝 가사, 한국 드라마 자막,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게시물까지 정말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끌어모았거든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제공하는 언어 코퍼스도 활용했어요. 특히 아니, 진짜, 좀이 포함된 표현들에 집중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한국 커뮤니티 데이터를 보니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5,825개 문장을 분석했는데 같은 단어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게 신기했어요. 진짜 처리부터 살펴봤어요. 제가 테스트해본 문장들을 보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진짜를 AI가 정말로? 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였어요. 진짜 예쁘다는 정말로 예쁘다로 번역되었는데 이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그만해를 정말로 그만해달라로 번역한 건 완전히 틀렸죠. 이건 강한 짜증 표현인데 AI는 정중한 부탁으로 이해한 거였거든요. 좀은 더 복잡했어요. 좀 도와줘를 조금 도와달라로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좀 그만해는 조금 그만해달라가 되어서 강한 경고가 약한 부탁처럼 들렸고요.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자막, 트위터 댓글, 네이버 뉴스 댓글까지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어요. 같은 단어들이 문맥에 따라 정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진짜? 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AI는 아니다 정말로? 로 번역했어요. 아니 좀 그만해는 짜증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아니다 조금 그만해달라로 번역해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었거든요. 더 복잡한 건 조합이었어요. 진짜 좀 도와줘는 매우 간절한 부탁인데 정말로 조금 도와달라가 되어서 시큰둥한 요청처럼 들렸어요. 아니 진짜 좀은 강한 불만 표현인데 AI는 완전히 해석하지 못했고요. 3주 동안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딥러닝 모델을 수정하고 문맥 분석 엔진을 강화했거든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 상황 맥락, 감정 상태, 억양 패턴까지 모두 고려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의 표정과 목소리 톤까지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모듈도 추가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고려한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정확도가 64%에서 66%로 겨우 2% 향상되었을 뿐이었어요. 3주 동안의 노력이 고작 2%.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게다가 계산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실시간 번역이 불가능해졌죠. 이건 실용성 면에서 완전히 후퇴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저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3주 후에 저는 하버드 AI 연구실에서 중간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제이슨 리 박사과정 선배를 비롯해서 8명이 모였거든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는데 질문 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제이슨이 바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거든요. 엠마,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가 뭐야? 정확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어?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64%에서 66%로 향상되었어요. 그 순간 연구실이 조용해졌어요. 알렉스 톰슨 선배가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3주 동안 연구해서 겨우 2%. 그것도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한 복잡한 시스템으로? 다른 동료 레이첼이 더 직설적이었어요. 엠마,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는 포기하고 다른 언어를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더 상처받은 건 제이슨의 다음 말이었어요. 박사 논문 주제로는 너무 위험해. 6개월 안에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가는 방향으로는 힘들어 보여. 그냥 실용적인 주제로 바꾸는 게 어때?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AI 언어 처리 분야에서 큰 발전이 될 거예요.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복잡한 언어들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알렉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엠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못하는 일을 박사과정 학생이 해낸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해? 마이클이 추가로 말했어요. 특히 아니, 진짜. 좀 같은 단어들? 이런 건 언어학적 호기심일 뿐이야. 실용적 가치가 있을까? 정말 속상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발표가 끝나고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동료들이 모여서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엠마가 요즘 좀 이상해. 한국어에 너무 빠진 것 같아. 그냥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생긴 거 아닐까? 요즘 미국 애들 한류에 빠지는 경우 많잖아. 연구라기보다는 취미 같아.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야. 아니 진짜 좀 이런 표현들 분석한다고? 그냥 한국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거 아냐?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저는 진지하게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은 제가 그냥 한류에 빠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더 속상한 건 그들의 말에 완전히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뚜렷한 성과가 없었으니까요. 3주 동안의 노력이 고작 2% 향상이라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지도교수인 사만다 브라운 교수님도 우려를 표하셨어요. 엠마, 너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박사과정에서 실패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더 확실한 주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봐. 자연어 처리에는 다른 흥미로운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어가 정말로 AI로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언어인 걸까요? 박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그 말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한국어에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동료들의 비판을 듣고도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박민재 교수님을 찾아뵈었거든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니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어제 발표에서 받은 비판들, 동료들의 반응, 그리고 제 자신의 혼란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박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엠마 씨, 한국어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려면 현지에서 직접 경험해봐야 해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때 박 교수님이 제안하신 게 고려대학교 교환연구 프로그램이었어요. 6개월 동안 고려대 한국학센터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거든요. 한국인들의 실제 언어 사용을 관찰하고 문화적 맥락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언어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처음엔 정말 망설여졌어요. 박사과정 중에 6개월이나 외국에 나가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았어요. 박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한국어의 아니와 진짜, 좀 같은 표현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관계에서 그 말들을 사용하는지 봐야 해요. 억양 하나, 표정 하나가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그동안 언어를 단순한 기호, 체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살아있는 문화 현상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라는 말도 눈을 크게 뜨면서 말하면 순수한 놀라움이지만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하면 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표정에 따라 정반대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연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동료들에게 이 계획을 말하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걱정됐어요. 아마 한국 여행 간다고 더 심하게 놀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도 있었어요. 정말 한국어가 그렇게 복잡한 언어인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복잡한 맥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지 궁금했어요. 다음날 박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고려대 교환연구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요. 박 교수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추천서도 써주시고 고려대 담당 교수님께 연락도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제이슨이 대놓고 말했거든요. 한국 여행하러 가는 거야? 연구는 핑계고 그냥 케이팝 콘서트나 보러 가는 거 아냐? 레이첼도 비슷하게 반응했어요.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야. 차라리 여기서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게 낫겠어. 알렉스는 더 신랄했어요. 아니 진짜 좀 연구하러 한국 간다고? 그냥 한국 남자친구나 만들러 가는 거 아냐? 솔직히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더 속상한 건 지도 교수님 반응이었어요. 차만다 교수님이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엠마, 박사과정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특히 뚜렷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더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구체적인 연구 계획서를 작성했거든요. 한국어 활용론 연구, 맥락 의존적 표현의 사회어학적 분석, 문화적 맥락이 언어, 의미에 미치는 영향 등 아주 학술적으로 정리했어요. 결국 한 달 후에 승인이 났어요. 고려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하버드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박 교수님이 고려대 동료 교수님들께 제 연구를 소개해 주신 덕분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에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6개월 후에 돌아와서 여전히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료들이 더 심하게 비웃을 텐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아니, 진짜 좀을 쓰는지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거든요. 박 교수님이 마지막에 조언해 주셨어요. 한국에 가서는 선입견을 버리세요. 지금까지 배운 언어학 이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 실제로 소통해 보세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요. 한국어의 비밀을 파헤쳐서 AI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제가 단순히 한류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떨림을 아직도 기억해요. 12시간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거든요. 박 교수님이 직접 마중 나와주셨는데 고려대 한국어문학과 이수진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45세의 따뜻하고 지적인 분이셨거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한국어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저희 가족이 엠마 씨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수진 교수님 옆에는 남편 최진호 씨와 21세 아들 현우도 함께 왔더라고요. 가족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공항에서 교수님 댁까지 가는 길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막힌 교통 상황을 보며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 진짜 답답해. 좀 빨리 좀 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와 좀이 연속으로 나왔는데 화가 난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답답함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감탄사 같았어요. 이수진 교수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진짜나 좀 같은 표현들이 꼭 강한 감정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감정 표현의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 댁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우가 친구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진짜? 좀 놀랍네.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니가 왜 질문에 대한 답변 앞에 붙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한 것 같았는데 왜 아니로 시작하는 걸까요? 나중에 현우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엠마 씨, 아니 진짜는 정말이야 라는 뜻이에요.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죠. 아니가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감탄사예요. 첫 주는 정말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이수진 교수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어의 실제 사용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21세인 현우의 대화가 흥미로웠어요. 현우가 친구들과 전화할 때 들리는 대화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좀 바빴지 뭐. 아니, 너 어디서 뭐 했어? 저는 처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대방과 웃으면서 대화하더라고요. 완전히 친근한 분위기였어요. 더 신기한 건 같은 현우가 부모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한 사람이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게임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게임에서 좋은 플레이를 했을 때 소리쳤거든요. 진짜 좀 잘했다. 저는 이게 기쁜 표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현우 씨, 방금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현우가 웃으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진짜 좀 잘했다는, 정말 잘했다는 의미예요. 좀이 여기서는 강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와서 현우에게 말했거든요. 아니, 형 진짜 게임 잘하네. 저는 그럼 게임을 못한다는 뜻인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럼 현우 씨가 게임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현우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엠마 씨. 이건 칭찬이에요. 아니, 형 진짜 게임 잘하네는 와, 형 정말 게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더욱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로 시작하는 말이 칭찬이라니요? 그럼 언제는 부정이고 언제는 칭찬인 거예요? 이수진 교수님이 제 혼란을 보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 씨, 한국어에서는 단어 자체보다 맥락이 더 중요해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억양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 주말에 이수진 교수님 가족과 함께 홍대에 나갔을 때 더 많은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젊은 커플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거든요.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아니, 오늘 너 진짜 예쁘다. 여자친구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화장 좀 대충 했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첫 번째 아니는 감탄 같았고, 진짜는 강조 같았고, 두 번째 아니야는 겸손 표현 같았고, 좀은 또 다른 의미 같았거든요. 그날 밤 교수님 댁에 돌아와서 정리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것만으로도 이 단어들이 최소 10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놀라움, 강조, 부정, 겸손, 반가움, 당황, 확인, 친근감 등 정말 다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의 사전적 의미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관계, 상황, 억양, 표정까지 모든 게 의미에 영향을 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복잡한 맥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걸까요? 이런 복잡성을 AI가 과연 학습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한국어의 복잡함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수진 교수님 가정에서의 생활은 매일 아침 교수님이 아니 엠마 씨 일찍 일어났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이게 놀라움과 칭찬이 섞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건 둘째 주부터였어요. 고려대 한국학센터에서 대학생들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니, 진짜, 좀 사용에 대해 질문했어요. 첫 번째 학생 김소영 씨와의 인터뷰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 단어들을 언제 사용하는지 물어봤더니 대답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니가 부정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는 놀라움이고 아니 오빠 왔어? 는 반가움을 표현해요. 아니야 괜찮아는 부정이지만 아니 대단하다는 감탄의 의미거든요. 더 당황스러운 건 진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진짜? 는 의문이나 놀라움이고 진짜 예쁘다는 강한 칭찬이에요. 진짜 그만해는 짜증이나 경고의 의미죠. 억양과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좀은 더욱 복잡했어요. 소영 씨는 친구들끼리는 좀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좀 도와줘는 간절한 부탁이지만 좀 그만해는 강한 경고예요. 좀 봐줘는 양해를 구하는 말이고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윗사람 앞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학생 박준혁 씨와의 인터뷰에서는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같은 아니 진짜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쁜 놀라움이고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황이나 충격이에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주말에 이수진 교수님 가족과 함께 홍대, 강남, 이대 등을 돌아다니며 실제 대화를 관찰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거든요. 홍대에서 대학생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아니 진짜 대박이야. 좀 믿어지지 않네. 진짜 좀 신기하다.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왔지만 각각의 의미와 뉘앙스가 모두 달랐어요. 첫 번째는 강한 감탄, 두 번째는 의심스러운 놀라움, 세 번째는 순수한 신기함이었거든요. 강남에서는 직장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니 과장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어요. 더 정중하고 격식을 차린 표현들이었거든요. 이대 앞에서는 여대생들의 대화가 또 달랐어요. 아니, 언니 진짜 예뻐. 아니야, 좀 살쪘는데. 진짜 좀 그러지 마. 여기서 좀은 완화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만으로도 최소 15가지 이상의 의미를 확인했거든요. 놀라움, 아니 진짜? 감탄, 아니 대단하다. 반가움, 아니 오빠. 당황, 아니 이게 뭐야? 확인, 아니 맞지? 강조, 아니 정말 좋아. 겸손,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부정, 아니야 안 갔어. 완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도 마찬가지였어요. 의문, 진짜? 강조, 진짜 좋아. 경고, 진짜 그만해. 확신, 진짜 맞아. 놀라움, 진짜 대박. 좀은 더욱 복잡했어요. 부탁, 좀 도와줘. 경고, 좀 그만해. 완화, 좀 어려운데. 양해, 좀 봐줘. 강조, 좀 대단하네. 가장 흥미로웠던 건 조합이었어요. 이 단어들이 함께 쓰일 때는 의미가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아니, 진짜 좀 그래. 강한 불만이나 짜증? 진짜 좀 도와줘. 매우 간절한 부탁. 아니, 좀 그만해. 강한 제지나 경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단어나 문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의 위계 질서, 인간관계, 상황 판단, 감정 표현이 모두 언어에 녹아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이 모든 복잡성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0.1초 만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상황을 읽고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AI가 이런 복잡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톤, 그리고 미묘한 사회적 맥락까지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점점 확신이 서지 않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기술적 해법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 그 자체였어요. 2개월째 들어서면서 저는 한국어의 진짜 복잡성을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이수진 교수님 가정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거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현우의 언어 사용 패턴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친구 3명을 집에 데려왔거든요. 제가 옆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야, 민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좀 바빠서 연락 못했지. 아니, 너 어디서 뭐 했어? 그냥 좀 이것저것 했어.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들으며 놀랐어요. 아니, 진짜. 좀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으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친근함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후에 이수진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은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우야, 친구들이랑 과제하고 있어? 네. 혹시 방해되면 저희가 나갈게요. 아니, 진짜. 좀 같은 표현은 물론이고 말투까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정중하고 격식을 차린 표현들로 바뀐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에서는 누구와 말하느냐가 언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님이 나가신 후 현우가 친구들에게 말했거든요. 아, 미안해. 어머니가 좀 엄하셔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시끄러웠나? 아니지, 전혀. 그냥 어머니가 조용히 하라고 하실까봐.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여기서 나온 아니야와 아니지가 모두 다른 뉘앙스였거든요. 첫 번째는 괜찮다는 의미였고, 두 번째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이었어요. 그날 밤 현우에게 직접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언어를 선택해요. 아니, 진짜. 좀 같은 단어들도 억양, 표정, 상황에 따라 수십 가지 의미가 되거든요. 현우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주었어요. 아니, 진짜? 는 놀랄 때 쓰는 거고, 아니야, 안 그래는 부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형이 해줘는 부탁할 때 쓰는 거거든요. 같은 아니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죠.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외국인인 제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현우의 대답은 더욱 복잡했어요.
일단 상황을 봐야 하고 상대방 표정이랑 목소리 톤이 중요하고 앞뒤 맥락도 중요해요. 그리고 누구랑 말하는지도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체계적인 관찰을 해봤어요. 이수진 교수님의 일상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봤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실 때 동네 아주머니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 언니, 오랜만이네요. 아니야, 지난주에도 봤잖아. 아니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아니에요, 며칠 전인데. 이런 대화가 몇 분 사이에 오갔어요. 같은 아니 계열 단어들이 4번이나 나왔는데 모두 다른 의미였어요. 첫 번째는 반가움, 두 번째는 정정, 세 번째는 놀라움, 네 번째는 정중한 반박이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최진호 씨의 언어 사용을 관찰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셔서 혼잣말로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아, 진짜 힘들어.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수진 교수님께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보, 오늘 일이 좀 많아서 조금 늦었어.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혼자 있을 때와 부인 앞에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걸 관찰하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는 복합적인 문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세대 간 차이였어요. 현우와 할머니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우는 할머니께 할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고 할머니는 아이고,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세대, 관계, 상황에 따라 언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의 진짜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단어나 문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의 위계 질서, 인간관계, 상황 판단, 감정 표현이 모두 언어에 녹아 있었거든요. AI가 이런 복잡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톤, 그리고 미묘한 사회적 맥락까지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점점 확신이 서지 않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기술적 해법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깊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국어는 살아있는 문화 그 자체였고, 그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버드에서 지도 교수님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는데 매번 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구체적인 성과가 뭔지, 언제쯤 논문 초안을 볼 수 있는지, 정말로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3개월 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처음에는 더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훨씬 복잡했어요. 어느 날 사만다 브라운 교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엠마,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로는 박사 논문을 완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 6개월 중 절반이 지났는데 뚜렷한 기술적 개선이나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이 없잖아.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졌어요. 만약 앞으로 3개월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연구 방향을 바꿔야 해. 박사 과정에서 실패할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수진 교수님 댁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말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료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그냥 한국 문화에 빠져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속상한 건 하버드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근황을 물어보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이슨이 대놓고 말했어요. 엠마, 한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라기보다는 문화 체험 같아. 진짜 연구를 하고 싶으면 빨리 돌아와서 실용적인 주제로 바꿔. 레이첼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아니, 진짜. 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릴 필요가 있어? 그냥 한국어는 예외적인 언어로 분류하고 다른 언어들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알렉스는 더 신랄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 아냐? 연구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사에 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에 빠져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처리 모델을 테스트해봤거든요. 화자 관계, 상황 맥락, 감정 상태, 억양 패턴, 표정 분석까지 모두 고려한 복잡한 알고리즘이었어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투입했어요. 현우와 친구들의 대화, 이수진 교수님의 일상 대화, 시장에서 들은 아주머니들의 대화, 홍대와 강남에서 관찰한 젊은이들의 대화까지 모든 걸 분석했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정확도가 64%에서 67%로 겨우 3% 향상되었을 뿐이었어요.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가 고작 3%.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게다가 계산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실시간 번역이 완전히 불가능해졌죠. 이건 실용성 면에서 완전히 후퇴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더 절망적인 건 67%의 정확도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떤 문장은 완벽하게 번역하지만 비슷한 다른 문장은 완전히 틀리게 번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진짜 예쁘다는 제대로 번역하지만 아니 진짜 대단하다는 여전히 이상하게 번역하는 거였어요. 패턴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정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기술의 근본적 한계에 부딪힌 거였어요. 박민재 교수님께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연구가 실패한 것 같다고, 하버드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박 교수님은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제가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AI로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한국어는 AI로 처리하기 어려운가를 물어봐야 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박 교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좌절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버드에서는 성과를 재촉하고 동료들은 비웃고 제 연구는 진전이 없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는지, 왜 포기하지 않는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심각하게 포기를 고려했어요. 박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다른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고 이 모든 경험을 실패한 도전으로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말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돌아간다면 제가 놓친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박민재 교수님과의 깊은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던 어느 날 저녁, 교수님이 저를 고려대 한국학센터로 부르셨거든요. 엠마 씨, 지난 4개월 동안 한국에서 뭘 배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망스럽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만 더 커진 것 같아요. 한국어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알겠지만 그걸 AI로 해결하는 방법은 더 멀어진 것 같거든요. 박 교수님이 조용히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한국어는 AI가 처리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그동안 생각해온 것들을 나열했어요. 맥락 의존성이 너무 크고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억양과 표정까지 고려해야 하고. 맞아요. 그런데 엠마 씨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 말씀에 저는 당황했어요. 문제가 아니라면 뭐란 말이에요? 박 교수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엠마 씨가 실패한 게 아니라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를 어떻게 AI로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한국어는 AI로 처리하기 어려운가, 더 나아가서 한국어의 이런 특성이 왜 존재하는가를 물어봐야 해요. 이수진 교수님도 함께 하시면서 덧붙이셨어요. 엠마 씨, 지난 4개월 동안 관찰하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현우가 친구들과 부모님 앞에서 다르게 말하는 것, 시장 아주머니들이 아니로 시작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게 정말 문제일까요? 저는 그때까지 이 모든 복잡성을 AI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완전히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의 아니, 진짜, 좀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건 결함이 아니라 특징이에요. 하나의 단어로 수십 가지 감정과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언어적 효율성의 극치거든요. 그럼 AI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는 건?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AI가 처리하지 못한다는 건 이 언어가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수진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현우가 친구들 앞에서 아니 진짜? 라고 말할 때와 할머니 앞에서 정말요? 라고 말할 때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가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상황에 맞는 표현이 있었어요. 현우가 할머니 앞에서 아니 진짜 라고 말하면 이상할 거고, 친구들 앞에서 정말요? 라고 말하면 어색할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예술이네요. 박 교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는 문화적 예술이에요. 좀이라는 한 단어로 부탁도 하고, 경고도 하고, 친근감도 표현하죠. 이런 섬세함을 기계가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한국어의 놀라운 장점이었던 거예요. 그럼 제 연구는? 엠마 씨의 연구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한 거예요. AI의 한계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한국어가 얼마나 특별한 언어인지 증명한 거고요. 이수진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AI들이 90% 이상 처리하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한국어만 67%에 머물러 있다는 건 한국어가 얼마나 독특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67%라는 수치도 사실은 놀라운 거였어요. 한국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AI가 67%나 처리한다는 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33%는? 박 교수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게 바로 인간만의 영역이에요. 수천 년간 축적된 한국 문화의 정서, 한국인들의 독특한 관계, 맺기 방식, 상황을 읽는 미묘한 감각들이 모두 언어에 녹아 있거든요. 이건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제 연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문화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새로운 논문을 쓰세요. 한국어 처리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국어의 문화적 복잡성과 AI의 한계에 대해서요. 기술이 따라갈 수 없는 인간 문화의 깊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좌절감 대신 새로운 열정이 생겼거든요. 제가 실패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AI 알고리즘 개발에 매달리지 않고 한국어 자체의 본질을 파악해보기로 했거든요. 마지막 2개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5개월째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관점을 벗어나니까 한국어의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 진짜, 좀이라는 단어들로 표현하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놀라웠어요. 어느 날 박민재 교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그동안 관찰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아니가 부정, 놀라움, 강조, 친근함, 겸손, 반가움 등 최소 15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박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엠마 씨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한국어의 아니, 진짜, 좀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수십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이 이 모든 복잡성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는 거예요. 그때 박 교수님이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엠마 씨, 당신이 6개월간 고민한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어요. 하나의 아니로 수십 가지 감정을 표현하고, 좀이라는 단어로 부탁도 하고, 경고도 하고, 친근감도 표현하죠. 이런 언어적 효율성과 감정적 풍부함을 AI가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전율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한국어의 놀라운 장점이었던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보니 진짜와 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라는 한 단어로 놀라움, 강조, 확신, 경고, 의문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언어적 효율성의 극치였거든요. 좀은 더욱 놀라웠어요. 같은 단어로 간절한 부탁도 하고, 강한 경고도 하고, 양해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상황과 억양만으로 구분해내는 한국 사람들의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이수진 교수님과도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어의 이런 특성은 오랜 역사와 문화에서 나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누구와 말하느냐,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인지에 따라 언어가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게 된 거예요. 현우와의 대화도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엠마 누나, 저희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아니, 진짜?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의 표정이나 상황을 보고 자동으로 의미를 파악하거든요.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어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인간 소통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AI가 따라갈 수 없는 건 당연했어요. 이건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문화와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살아있는 현상이었거든요. 6개월째가 되어서야 저는 진짜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한국어가 AI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미묘함과 문화적 맥락의 복잡성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개발하려고 했던 알고리즘들을 다시 돌아봤어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상황 맥락을 분석하고 감정 상태를 판단하는 복잡한 모델들이었는데 결국 64%에서 67%로 겨우 3% 향상에 그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3% 향상조차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3%라는 수치는 사실 놀라운 성과였거든요. 더 중요한 건 왜 나머지 33%가 처리되지 않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33%는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수천 년간 축적된 한국 문화의 정서, 한국인들의 독특한 관계, 맺기 방식, 상황을 읽는 미묘한 감각들이 모두 언어에 녹아 있었거든요.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아니, 진짜. 좀의 문화적 맥락과 AI 처리의 한계라는 제목으로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복잡성과 AI 기술의 근본적 한계를 조명하는 내용이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가 문화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인간 소통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술적인지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언어적 직감이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한국인들은 0.1초 만에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었고 한국 문화의 독특한 장점이었거든요. 박민재 교수님께 제 논문 초안을 보여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엠마 씨가 드디어 진짜 중요한 걸 발견했네요. 한국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AI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연구예요. 그때 저는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탄을 느꼈어요. 한국어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아니, 진짜. 좀이라는 단어들로 수십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관계와 상황에 따라 언어 자체를 바꿔버리는 한국어의 복잡성은 AI가 아직 따라갈 수 없는 인간 소통의 예술이었어요. 6개월 한국 연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 기술만 능주의적 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었거든요. 논문을 완성하는 마지막 주간이 정말 의미 깊었어요. 제목을 한국어 아니, 진짜. 좀의 문화적 맥락과 AI, 처리의 한계 기술이 따라갈 수 없는 인간 소통의 복잡성으로 확정했거든요. 기술적 혁신을 목표로 시작했던 연구가 인간 문화에 대한 경외로 마무리되는 게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박민재 교수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6개월 동안 한 일이 단순히 학술 연구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 이해의 과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엠마 씨는 처음에 한국어를 정복하려고 왔지만 결국에는 한국어에게 배우고 가는군요. 이게 진정한 학습이에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야말로 진짜 연구자의 덕목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한국어를 AI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러 왔지만 실제로는 언어가 얼마나 살아있는 문화적 현상인지 깨달았거든요. 이수진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엠마 씨가 발견한 건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니, 진짜. 좀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의 풍부함을 외국인 연구자가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신 게 정말 고마워요. 현우도 마지막 날 정말 인상 깊은 말을 해줬어요. 엠마 누나,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말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누나 덕분에 우리 언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 아니 진짜? 라고 말할 때마다 누나 생각날 것 같아요. 공항에서 박민재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엠마 씨, 당신은 한국어를 정복하러 왔지만
결국 한국어에게 정복당했네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학습이에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야말로 진짜 연구자의 덕목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기술로 한국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국어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언어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하버드로 돌아와서 논문을 발표했을 때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지도 교수님이 먼저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발견한 것이 AI 기술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엠마, 너는 기술적 혁신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 인간 문화의 복잡성과 언어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야. 이건 충분히 박사 논문 가치가 있어. 동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랐어요. 제이슨이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엠마, 처음에는 내가 시간 낭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논문을 읽어보니 정말 중요한 발견이야. 한국어의 복잡성에 대한 내 설명을 듣고 정말 감탄했어. 레이첼도 한국어에 대한 제 설명을 듣고 놀라워했거든요. 하나의 안위로 그렇게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 그리고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제 이해가 돼. 알렉스도 사과했어요. 미안해, 엠마.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한국 문화에 대한 내 연구 결과가 정말 인상 깊어.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가 얻은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어가 준 것은 언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살아있는 현상이라는 거였어요. 아니, 진짜. 좀이라는 단어들로 수십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관계와 상황에 따라 언어 자체를 변화시키는 한국어의 복잡성은 AI가 아직 따라갈 수 없는 인간 소통의 예술이었어요. 지금 저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문화언어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되었어요. 기술과 문화의 접점을 탐구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제 학문적 여정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가끔 한국어로 된 영상이나 글을 볼 때면 그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요. 아니 진짜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웃음이 나와요. 그 하나의 문장에 담긴 놀라움과 감탄을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한국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한국어와 문화 강의를 개설했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여름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이수진 교수님 가족을 만나고 있어요. 현우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저를 보면 아니 엠마 누나, 진짜 오랜만이다 라고 인사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결국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경이로움이었어요. 하나의 언어가 이렇게까지 풍부하고 섬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지금도 감탄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좀이라는 단어들로 수십 가지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와 상황을 언어로 섬세하게 표현하는 한국어의 예술성은 AI가 평생을 걸어도 따라갈 수 없는 인간 소통의 신비로운 세계였어요. 지금도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오빠 이런 대사가 나올 때마다 미소가 지어져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감정의 층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어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세상에는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잡성들이 있고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진정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 배워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말이에요.